지난 시간엔 법치행정의 그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학의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의는 생각보다 많이 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보면, 법치행정을 구성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오늘날은 어때요? 그렇게 중시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원래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의회 입법의 원칙, 권력 분립을 반영하는 건데, 근데 이제 헌법 75조에 그 대통령령, 그 다음에 95조에 총리령, 부령, 이걸 이제 행정 입법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가 그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걸 입법할 능력이 안 되죠, 솔직히. 그죠? 국회의원들 그 전문가로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선거에 이기면 전문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또 국회의원은 현재 정원이 300명이죠. 그 300명이 공무원 몇십만 명이 다루는 그 행정 업무를 그 정통하기는 불가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규율 대상도 다양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전문적 기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모든 걸 입법하는 한계가 있다. 이래서 이제 행정부에 그 위임한다는데, 위임은 쉽게 말하면 믿고 어떤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를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믿고 맡겼기 때문에 선관주의다, 이게 줄임말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사무를 처리해야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권이 오히려 어때요? 양적으로는 이례적인 게 되고, 오히려 행정 입법이 더 방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오늘날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더 이상 중시되지 않고, 법률 우위는 행정에 대한 소극적 통제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되고, 이거는 조직법에 관계되는 임무나 사항에 관한 내 소관 사무가 아닌 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조직법적 근거, 이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그 소극적인 거기 때문에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고, 법률유보 원칙은 이거는 적극적 통제라 그랬죠. 국회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서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적극적 통제다. 따라서 이거는 전 영역에 적용될 수는 없고, 그러면 권력분리 위반이 되죠.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국회가 무력화시키는 거는 권력분리 위반이기 때문에 전 영역에 적용될 수는 없고, 제한된 범위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배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구체적인 그 문제로서 일정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그 범위에 관한 이런 좀 추가적인 논의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의 의의에 관한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중요한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핵심 표지라 그랬죠. 법률 의의는 법률의 범위 내, 범위 안, 법률의 위반 저촉돼서는 안 된다. 요 말 나오면 법률 의의라는 걸 알아봐야 되고, 법률의 근거,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다. 요런 것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법률 유보는 이건 법률적 합성의 일내용이지 법적 안정성의 일내용이 아니다라는 분류 문제. 법률 유보 원칙은 국가 작용의 모든 부분을 그 작용법적 근거라는 것도 여기서 국가 작용이죠. 네,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법제할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법률 유보란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좀 전에 설명했죠. 입법권을 행정부에 믿고 맡기는 게 위임이라고 그랬죠. 위임의 근거에 제정된 명령, 이게 행정 입법인데 그 중에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도 그 법규 명령에도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는데, 위임 명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13년까지 최근에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 원칙의 의미에 관한 거, 그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다뤄지는 게 헌법 37조 2항이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헌법 37조 2항인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게 목적상의 한계라고 그래요. 목적. 이 세 가지 목적 이외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 한계 첫 번째가 목적상의 한계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요게 바로 이제 그 필요성인데, 이게 비례원칙에 관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 다음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대. 그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률 유보에 관한 근거 조항이죠. 그 다음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는 이런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거 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행정법에서는 뭐 그런 걸 국가안전보장이 무슨 의미냐 이런 건 전혀 행정법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비례원칙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고,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국가안전보장 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제한할 수 있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대, 제한하는 경우에도 어때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요 최소한도. 이게 바로 비례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 논점은 아닌데 어차피 배울 거니까 한번 음미를 해봤죠.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이 법률이 직접 규율하는 거. 요건 이제 좀 이따 보는데, 요건 이제 본질 사항이라 그래요. 뜻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그죠? 이런 표현도 잘 익혀야죠.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법률의 근거,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요게 법률 유보지, 모든 거를 다 법률로 직접 규율하는 것만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 이게 대통령령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거는 2편에 행정입법의 위임입법의 한계, 위임입법은 이제 원래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믿고 맡겼는데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핵심은 그 법규명령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위임입법의 한계와 그 통제,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2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한 건 안 된다. 이것도 13년에 형적 의미의 법률도 13년까지 출제됐는데, 관습법에 의한 법규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특별행정법 관계 1편에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특별명령을 부정하는 논거로 이게 활용이 될 거예요. 행정은 모든 경우에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사무가 아닌 거를 할 수는 없다는 거 최소한 했고, 예를 들어 뭐 보건행정에 관한 거를 이걸 갖다 국방부가 그걸 설쳐가지고 나서가지고 그걸 갖다 정책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상식으로 봐도. 그죠? 그 조직법적 근거를 임무나 사무라 그랬죠. 그 행정은 모든 경우에 자기 소관 사무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는 조직법적 근거, 임무, 사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 이건 수권. 수권은 이제 줄 숫자예요. 권한을 주는 거, 권능 규정, 권한 규정, 이런 말인데, 이것도 최근에 17년 국가직 9급하고 국가직 7급에, 17년 국가직 7급에 최근에만도 2번이나 출제됐죠. 그래서 이런 게 개념이 기본적으로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감각을 느끼면 되겠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런 문책 경고에 관한 건데, 이 본질적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 좀 이따 보는데, 대법원이나 언제나 본질성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볼 거고, 여기 보면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거는 조직규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지만 전형적인 거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죠.
따라서 국민과 무관한 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죠. 알다시피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그 행정부 내부에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예산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멋대로 집행하거나 이러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예산 항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예산도 아닌데 그걸 멋대로 집행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필요한데, 집행에 필요는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다른 항목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기도 하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추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그 국가기관은 구속됩니다. 그 대내적 구속력은 있어요.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 예산도 마찬가지고, 법원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국민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법률의와 관계는 뭐 소극적인 게 법률의이고 적극적인 게 법률위보다, 그다음 법 단계 질서가 그 상위의 효력인 법률의 하위인 행정이 위배돼서는 안 된다. 하니까 상위 단계냐 하위 단계냐 법 단계 질서의 문제고, 법률위보 원칙은 국회가 행정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말지, 즉 입법과 행정 사이 권한 배분의 문제다 하는 것. 어제 했던 거 다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는 자유주의 원리. 자유주의의 이제 그 자유권이라는 자체가 기본권이거든요. 그 자유주의 원리라고 표현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자유권이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기본권 보장 원리. 법치주의라는 거는 권리 구제 확대, 권리 보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국민 대표기관이 국회니까 민주주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치국가의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중에 법률 적합성의 일례형이니까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이 이론적 근거도 우리가 4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자기야 민법 공부하자 뭐 이딴 식의 그 육갑 떠는 거, 그 유치한 짓거리는 하지 말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는 뭐 유치한 짓거리, 이건 유치원생 정도 지적 능력일 때 그때 요구될지는 몰라도 성인이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특히 뭐 이건 수필집도 아닌 법학을 갖다가 그 싸구려 가치는 접근하면 안 돼요. 개념 갖고 독해로 풀어나가야 되죠. 실정법적 근거, 이런 거는 또 중요한 거예요. 명문 규정이 있냐 없냐가 이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관행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있냐 없냐가 가끔 출제돼요. 빈도가 높지는 않는데. 그래서 명문 규정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고, 따라서 법률여부도 없죠. 근데 개별 조문에서 이제 이걸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이게 그 단어를 갖다가 직접 규정하면 명시적 직접적 규정 이렇게 말하는데, 권력분립이라는 단어를 직접 규정하지 않아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런 식의 그 내용을 규정하면 간접적이다라는 거. 자, 다 복습했는데, 자, 이제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 이게 전 영역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적용되고 안 되느냐?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학설보다는 이제 오늘날은 판례가 더 중시되어야 된다 그랬죠? 뭐야. 자, 일단 여러 가지 학설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학설이 대립될 때는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딱 보면 돼요. 그럼 일단 단독보조사 알죠? 단독보조사. 뭐뭐만. 대부분이 단독보조사예요. 침해유보설, 침해행정의 만. 전부유보서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행정유보서는 권력행정에만. 근데 이게 그 계열에서 눈에 띄는 게, 지난번에 앞에서도 추가적 개념이다라는 게, 급부행정유보서는 급부행정에만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런 걸 체크하고
나머지는 단독보조사, 그 다음에 전부는 말 그대로 전부유보서는 전부 다. 이러면 그 급부행정 유보설만 얘만 추가적 개념이다. 이거 알면은 뭐 학설의 명칭만 딱 봐도 본질성설도 본질사항만, 중요사항만 이러면 뭐 학설의 특징이 제목만 학설의 명칭을 보는 순간 내용이 어떻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주의할 거는 급부행정유보설이 단독보조사가 아니라 얘만 추가적 개념이다. 자, 그럼 침해유보설은 침해행정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행정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정신. 어제 지난 시간에 그 시민적 법치주의가 시민이 그 서울특별시민, 파리시민 이런 게 아니라 부르주아를 얘기한다 그러죠. 걔네들은 가진 자 유산기급이죠. 걔네들은 침해,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이것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특별권력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학설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 침해 유보설을 수정한 게 신침해 유보설이에요. 이 신자가 들어가는 거, 뭐 네오 이런 거는 본질은 같아야 신자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걸 그 신자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침해 유보설은 본질은 침해 유보설과 같아요. 그 침해 행정에만 적용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내용이 똑같은 걸 옛날 학설하고 똑같은 걸 갖다 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본질은 같대 어떤 부분적인 면에 있어 일부가 달라야 이래야 신자라는 의미를 붙죠.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특별 권력 관계에도 적용된다. 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행정유보설은 권력행정에만 적용되는데 이거는 침해 유보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예요. 이건 뭐 돌아가신 김도창 교수님 외에는 지금 현직 교수가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침해 유보설과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슨 뭐 그 메저키스트 그 피악성 이제 쾌락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피악성. 그 자기가 이제 어떤 학대를 당해야 이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게 메저키스트라 그러죠. 메저키스트가 아닌 이상 권력적 침해니까 당하는 거지 누가 비권력적인 걸 누가 바보같이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적 침해가 이게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학설이 있다 정도 제목만 알아두면 될 거지 이거는 뭐 지지자가 한 명도 없는 학설이.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인데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이건 추가적 개념이라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거라 옛날에도 이거 급부행정에만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법치국가. 이게 급부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달리 말하면 행정 기능이 중시되는 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 복리국가, 급부국가, 적국국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법 앞에 평등의 원리에 가장 부합된다. 이거는 뭐냐면 급부의 평등이다라고 우리가 조금만 뒤틀어서 이해하면 돼요. 왜 누구한테는 급부를 해주고 누구한테는 급부를 안 해주냐. 이 급부의 평등을 연상하면 법 앞의 평등이죠. 그럼 이 평등한 급부가 가능하려면 어때요? 급부 대상자의 범위와 그 요건에 관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평등한 급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행정이 어때요? 누구는 그 굉장히 인간적인 공무원은 급부를 해주고 아주 인색한 공무원은 급부를 거부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급부행정이 이루어지면 급부의 평등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법의 평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또 행정으로부터 자유, 이게 자유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행정을 통한 자유, 이게 수익권, 생활권, 오늘날은 사회권이라고 말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거 새삼스럽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은 일견 그렇듯하죠. 평등한 급부, 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뭐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은 미천하지만 끝인가 결과는인가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게 있네. 이거는 뭐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그냥 완전히 그냥 뱀꼬리 같이. 왜냐면
법적 근거를 급부행정까지 요하면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급부를 했던 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던 급부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래서 지지를 별로 못 받아요. 본질성 소홀인데 본질상 중요상만 단독보조사 계열이죠. 독일의 칼카르 결정, 이건 외울 건 아니에요. 이건 뭐 기출문제, 문제은행에는 들어가 있는데 뭐 몰라도 이 지문이 설령 출제가 돼도 몰라도 정답 고른 것 나머지 지문 갖고 고르면 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할 건 없고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걸 또 거부할 이유도 없죠. 희한하네. 칼카르 결정이 왜 외워지지? 뭐 그거 갖고 억울해할 건 없죠. 외워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말이 쉽지. 어떤 게 본질적이고 어떤 게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적 상황이냐.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아닌 거냐. 이거는 주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 상황이냐 아니냐 판단. 이것도 이학설의 이제 다수설이자 이게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학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본질성 소리인데 일단 나머지 학설들은 다 획일적이에요. 뭐뭐만 적용되고 그 나머지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행정부문이나 행정적인 속성, 침해냐 급부냐 권력 비권력이냐 나머지들이 획일적으로 판단하는데 얘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 및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당해 사항에 대한 법적 결이 가지는 의미, 효과, 중요성에 의존해. 자, 핵심이 나오죠.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학설과의 결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됐던 쟁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단계설이라는데 법단계설은 좀 전에도 나왔죠. 법은 이제 헌법을 최상위 단계로 정점으로 해가지고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 밑에 총리령 밑에 부령 밑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광역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 조례보다 상위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규칙, 그 다음에 동작구 조례, 동작구 규칙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성문법원의 최하위 단계가 규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칙이고 규칙 밑에가 이제 이게 최하위가 관습법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행정법의 법원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 제가 간단하게 말로 끝내는데 그러니까 이 법단계 구조상 어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일단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그 상대적으로 어때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뭐냐면 횡적 범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률 여부가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걸 판단하는 게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기본권 중요사항이냐 본질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 유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일단 법률 유보, 기본권과 무관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2단계로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데 법률 유보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모든 걸 제정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정부에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 위임입법으로도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위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국회가 법률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종적 범위 2단계가 종적 범위 상하 이게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 요거와 위임 국회가 직접 안 하고 행정부의 위임이 가능한 사항 두 가지는 나는데 자 여기서 순서를 바꿔서 맨 밑에 학설 의회 유보설 있죠. 유보라는 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어떤 권한이 의회에 남겨져 있다, 맡겨져 있다, 이게 유보라 그랬죠. 일정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되고 위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성서는 어때요? 본질 사항 중에 그 중요성에 따라 직접 법률로 정할 사항도 있지만 위임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데 얘는 아까 본질성설에
그 2단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그죠? 위임이 불가능한 요 한 측면만 가능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본질성설하고 다른 학설이 아닙니다. 본질성설의 그 한 측면만 따로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독자적인 학설로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규율장소로서 의회,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규율장소로서 의회 입법권이 그 의회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 위치,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그 장소로서의 이게 입법권의 근거라면 여러분들도 날 좋은 날, 오늘도 뭐 날 굉장히 포근하고 좋던데 이런 날 김밥 사가지고 국회 가서 여러분들이 그럼 법률 만들면 되죠. 그 연습장 가져가서는 대충 해가지고 법률 만들면 여러분도 입법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건 재정권자가 국회다라는 그거지 장소의 그 물리적인 그런 장소로서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됐던 표현인데 비유적인 거다 하고 독해가 가능할 거예요. 규율 밀도로서 명확성. 이거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다음에 또 규율 밀도 정도죠. 이것도 뭐 물리학 용어가 아니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단점은 이게 아까 본질사항하고 똑같다 그랬죠. 본질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 비판인데 위에 가면 이 장점과 단점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외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특징에서 나왔잖아요. 얘는 개별적, 그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특징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행정작용의 특성에 부합되는 구체적 타당한 결론이다라는 이걸 끌어낼 수 있죠. 근데 또 단점은 뭐겠어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이러니까 어때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법원도 본질사항 유보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본질사항 유보설. 자, 이렇게 개략적인 걸 정리하고 이제 교재로 가서 문장을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보충 자료는 교재를 독해하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기본적인 거 이걸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먼저 보고 교과서를 읽을 때 아마 독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교재로 갑시다. 침해 유보설인데 이건 제목 옆에 주석 달았네. 단독 보조사. 침해 행정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한하는 데는 법률의 습관을 필요로 하지만 그 침해가 아닌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게 수익적이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이건 이익을 주는 거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침익은 이익 침해 줄임말이죠. 이거는 그 행정행위의 종류에서 또 다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복효적 행정행위는 복수유가 수익과 침익을 동시에 주는 거를 갖다가 복효적 행정행위라는데,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이건 오히려 이익을 주는 거니까 개인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거고, 권리 의무와 무관하면 권리 침해란 말이 성립되지 않죠. 특별 권력 관계, 국가 내부 영역은 정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오늘날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법률 유보 범위를 지나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봤지만 급부행정의 약점이 주동급부까지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옛날 얘기다 이거예요. 옛날 당시 그 기본권은 부르주아가 그 혁명으로 수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당연히 자유권적 기본권이 전부였고, 이건 침해 배제, 방해 배제라고 그랬고, 이런 내용도 공원연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자유, 행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거, 침해 유보설은 오늘날에도 그 최소한의 의미하기는 여전히 갖고 있죠. 침해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적어도 이거에 찬성하는 학설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인데, 다만 이거 비판받는 거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이래서 좀 더 확장시키자는 논의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중점이 소극적 침해 행정에서 오늘날은 적극적인 급부행정으로 옮겨가게 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증대된 오늘날 현대 복리국가, 복지국가, 사회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이런 용어도 계속 반복되죠. 국민의 권익보호에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군주의 그 특권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나머지는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특권을 확보하려는 학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침해 유효서는 이건 침해행정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그 똑같은 점, 침해 유효서가 똑같은데 특별권력관계에도 자유권리와 관계되는 이 침해, 이거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는 건데 뭐 썩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전부 유효서는 말 그대로 전부 다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입헌군주제로부터 민주법치국가로 헌법구조가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이런 내용도 옛날에도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출제된 거는 13년인데 이것도 애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군주제에서 엄청나게 그 억압받고 자유권리 인권을 침해받은 그 뼈아픈 것 때문에 민주국가를 수립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그 통치자를 절대 하나도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라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극도의 그 집권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 이게 표출된 건데 유감스럽지만 그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비판 볼까요? 이건 헌법 원리 가운데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만 강조하고 권력 부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 행정권의 모든 거를 얘기했죠. 적극적 통제이기 때문에 행정권을 전 영역에 관해서 마비시킬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권력 분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탄력적 국민주권주의 논거가 09년에까지 출제가 됐었네요.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활동을 저해야죠. 왜? 국회가 입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신속한 행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대행정은 양적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적인 영역이 많죠.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급부까지도 못하게 되는 점, 이게 또 10년도까지 출제됐고. 그래서 이건 뭐 존재하지 않는 학설이고, 급배행정유보설은 이 추가적 개념이라는 것,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배행정에도 요 내용이 12년도까지 출제가 됐네요. 모든 급배행정이 아니라 급배행정 가운데도 사회보험 하면 뭐 4대 공보험 여러분들 알죠?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런 게 이제 공보험이죠. 공적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규정되는 그 공적 부조, 요런 내용들은 이제 강론에 가면 6편의 특별행정장의 사회보장행정이라고 해서 다루는데, 제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강론까지 개정 작업을 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까지는 제가 유감스럽게 여러분 도와줄 수 없게 된 거를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저도 수험생이잖아요. 저도 수험생인데 원래 이거 개정한 것도 제가 공부할 제 교재를 만들려고 이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죠.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론까지 개정하라. 그런 의무는 없죠. 가능하면 해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강론에서 다룬다는 거고, 사회보장 행정에만 법률을 요구한다. 이건 특히 사회유보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견우 교수라고 한 분밖에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 있다. 학설 명칭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행정의 일부에만 적용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오늘날 급부나 배려에 의존한다는 거, 행정을 통한 자유, 이런 표현도 05년까지 출제됐고, 현대 사회국가 뭐 이런 거 뭐 계속 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이제 급부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부를 거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침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거는 이제 4편에서 행정상 손해정보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해가지고 국가배상법과 이제 그 준용되는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관한 게 적용되는데, 그 손해의 의미가 적극적 침해와 소극적 침해로서 일시이익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손해라고 하는 게, 적극적 침해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침해하면 이거는 적극적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냥 주차되어 있는 내 차를 그냥 들이받았다 그러면 차 어때요? 차값 물어줘야죠. 차값 물어줘야죠.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뭐 폐차해야 된다면 그 감가상각 해가지고 중고니까 그래가지고 차값을 물어주던 아니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물어주던 이게 적극적 침해에 대한 손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예를 들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간 그 한 달간 벌 수 있는 기대이익이라는데 벌 수 있는 봉급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입원했기 때문에 그죠? 벌 수 있는 걸 못 받은 거를 일시이익 소극적 손해라고 해요. 그럼 법적 그 논리를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침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급부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침해와 다를 바 없다.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거고 나중에 손해가 적극적 손해만이 아니라 소극적 손해까지 포함된다라는 걸 예습하는 의미도 있죠. 그다음 급부의 평등이다. 법 앞의 평등. 그래서 이게 그 급부를 못 받는 게 침해 행정과 다를 바 없다. 이거 10년까지 출제됐던 거. 법 앞의 평등. 근데 비판은 어때요? 결국 현실적으로 오히려 주던 급부 끊어야 된다. 그 현실적으로도 그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이죠. 중요사항 유부설은 본질성설 또 단계설이라고도 하는데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관련해 가지고 본질적 사항에 관한 거는 침해행정만이 아니라 급부행정에 있어도 법률의 근거를 유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10년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침해행정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더 넓다라는 개념 이것도 05년까지 급부행정에 있어도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유한다. 이래가지고 침해유부선보다는 법률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확장하고 있다. 이것도 10년까지 출제됐고 칼카르 결정에서 정립됐다는 건데 이 칼카르 결정은 에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아라. 이 판단 기준이 중요한 건데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개별적 상대들을 판단한다. 또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요 측면 때문에 단계설이라고 한다. 다 보충자료를 봤던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장단점도 보충자료를 봤죠. 의회설까지. 자, 행정유보로는 옛날에도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지금도 문제은행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영역이라 뭐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지문 하나거리인데 뭐 몰라도 다른 거 갖고 고르면 되죠, 정답을. 자, 이거는 행정유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것도 뭐예요? 어떤 권한이 행정에 맡겨져 있다,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행정의 권한이다. 이 국회 권한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은 행정의 권한이다라는 게 행정유보론이에요. 자, 행정권이 법률의 주권을 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한 영역.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지. 뭔가 국회가 간섭하지 마라. 이건 내 영역이다. 뭐 이런 거.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증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군주정하고는 다르다. 임기응변의 필요성, 법률의 경직성. 경직성은 뭐냐면 법률은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그죠? 이게 그 입법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몇십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며칠 전에 어젠가? 며칠 전부터 시행이 됐죠. 그제인가? 뭐 최근에. 근데 그 입법이 20 몇 년에 걸쳐서 그 최초 발의된 이후에 20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사회 문제화되면서 비로소 입법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국회 법률 제정 개정은 이 탄력성 있게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경직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리보 원칙에 적용하여서도 공백으로 남게 되는 영역에 대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률리보와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보충된 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리보는 일정한 범위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리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을 행정이 규율해도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관한 영역은 행정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지 않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음미할 거예요. 옛날에 출제된 거. 법률리보 원칙과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보충적이다. 법률리보가 적용되지 않는 그 미개척의 영역을 보충하는 거지 충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배타적 행정유보와 허용적 행정유보 이거는 이제 김동희 교수 혼자 주장하는 거라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고 외우려고 할 건 없고, 배타적 행정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그 다음 비판은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비해 크지 못하고 행정입법 과정이 공개성, 토론 절차 공개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국회 입법 과정보다 미비하고 실제 행정입법권이 남용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이거 확대 적용될 수 없고 한정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권력 분립을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그래서 헌법이 명시로 인정하는 거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긴급 명령, 뭐 그다음에 그 조례 이것도 좀 이따 관련 판례 볼 거고, 법령 보충 규칙 이거는 그 행정 입법에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령 보충 규칙 요것만 인정하고 이제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가 2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2편의 행정 입법에. 그 다음에 대통령 이것도 행정입법에서 보니까 이 정도로 보고,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보충자료 보면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력, 권한의 크기는 비례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게 법적, 헌법적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쥐꼬리만한데 권력이 크다. 이러면 이거는 어때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게 뭐냐? 세습제예요. 세습제. 이거는 뭐 전혀 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후계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옛날 절대 군주제. 이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죠. 세습제. 그 다음 북한 체제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 실질적인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상 세습제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저는 제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삼성도 뭐 3대 세습제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제로다.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비판은 전혀 의미 없는 비판이에요. 왜냐면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의 이 국가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재용의 뭐 3대 세습은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 갖고 비판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경영적 관점에서 과연 경영자로서 전문성이 있냐, 뭐 이런 관점 비판하는 건 몰라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의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은 뭐냐면 간접선거를 얘기해. 간접선거. 간접선거 하면, 1공학 때 이승만이 처음에 이제 간접선거로 됐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간선제에 의해서는 대통령 당선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 6.25라는 전쟁을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을 갖다 체포해서 잡아들이고 이래가지고 무장 헌병이 그 무장한 채 어때요? 기립으로 그냥 그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때도 그 쿠데타 직후에 5.16 쿠데타 직후에 그때 이제 정권의 기반이 안정화되지 못할 때는 직선제로 했다가 김대중 후보라는 엄청난 후배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도 200만 표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외신의 보도는 당시 사실상 김대중 승리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박정희가 그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김대중을 살려주고서는 도저히 내가 다시 당선되기가 어렵겠다. 무리해서 당선됐다가 또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6번이나 걸친 암살 시도를 하다가 지가 먼저 이제 암살당해 죽었던 그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대중과 맞붙지 않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개정할 때 그때 간접선거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했던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장충체육관이에요. 장충체육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체육관이었지만 실내 체육관 치고는 지금은 뭐 진짜 엄청나게 작은 체육관이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 간접선거
이 박정희의 민주적 정당성은 장충 체육관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권력은 어때요? 완전히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전형이 바로 박정희였죠. 이거는 뭐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헌법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좀 커졌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그 잠실 학생체육관, 거기는 이제 장충체육관보다는 좀 넓거든요. 좀 넓은 데서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박정희보다는 조금 넓어졌어요. 물론 비유적 표현으로 하는 거죠. 뭐 장충체육관하고 잠실학생체육관하고 그 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박정희의 그 포갑정권보다는 그래도 독소적 조항들이 많이 순화된 게 5공화국 헌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큰 게 바로 직선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게 정당성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충자료 보면은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통치구조의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력의 크기가 비례관계였고 요구하는데 직접 선거가 가장 크고 간접 선거가 중간적이고 세습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고. 정당성의 크기가 가장 큰 게 국회입니다. 얘는 전국적 정당성이에요. 국민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인정하는 거고 징계제명 자격심사에 대한 법원제수를 금지하는 통치행위 목록으로 봤던 거죠.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이거보다 작은 게 지방이에요. 같은 의회인데 왜 다르냐? 얘는 지역적 정당성이에요.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만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대표가 국회인데 얘는 주민대표라고 그러죠. 다른 행정기관과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리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부보다는 그 정당성이 크지만 국회보다는 작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 세 가지의 기본권 침해가 하는 거는 법률리부 적용되는데 그래도 행정기관과는 달리 그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이런 게 정당성의 크기에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대통령만 직접 선거, 국무총리 이하 나머지는 국회 동의라는 간접적 정당성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성 크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통제 범위가 더 강하다라는 거고. 학설상 논거는 이제 행정요구설의 논거, 행정규칙의 법규성 긍정설, 소수설인데 이 논거로 행정입법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교과서로 돌아올까요? 교과서로 들어오면 자, 비판.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비해서 크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바로 그 논거에 관한 정리를 했던 거고. 권력행정유보사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가볍게 그런 학설이 있다 정도. 개별 구체적 검토설. 이게 다수설이죠. 그럼 결국은 개별 구체적 검토가 뭐 어떤 학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본질성설의 특징이니까 다수설이 본질성설이다. 근데 다수설이 뭐라는 거는 수재는 거의 안 되고 판례가 이제 일단 최악급 난도가 대법원도 본질성설, 헌법재판소도 본질성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난도는 이제 본질 사항으로 인정된 것과 부정된 거. 그럼 일단 어때요? 어떤 게 양이 많아요? 부정된 게 인정된 게 많고 부정된 게 적죠. 그럼 부정된 거를 정리하면 뭐라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은 최우수단이고 우리는 본질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권 관련되냐 아니야 이게 학설인데 근데 학설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판례 법원성에서 또 상세히 설명할 건데 이게 어떤 추상적 법률이 있으면 그걸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해서 그 법률 요건을 갖다가 이제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 요건에 어떤 사실관계가 들어맞느냐 충족되느냐 아니냐를 포섭이라 그래요. 포섭이 되면 이제 법률요가 결론을 내는 건데 그 포섭 과정을 거쳐서 포섭이 되면 독해로 풀어나가고 애우지 않아도 돼요. 포섭이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없는 판례 요거는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판례 본질상 인정사례 병의 복무기간 어때요? 기본권 권리 의무와 이건 직접 관계되죠. 왜냐하면 병의 복무기간 하면 군대 가면 어때요? 그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휴학하고 가야죠. 교육받을 권리. 자,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동안 취직할 수 있어요. 휴직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그 다음에 또 거주 이전의 자유 있어요? 있긴 있죠. 막사에서 PX까지의 이동의 자유. 뭐, 이거는 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대 밖 외출 예박이 허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군생활 하는데 병사들이 어때요?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한되죠. 그러니까 뭐, 이럴 게 없죠.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본권 관련되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 뭐, 뻔하잖아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본방침. 이게 교육받을 권리, 그 기본권과 관련된 재산권, 돈 내면 내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돈 내는 게 대표적인 게 세금이잖아요. 그 토초세라고 줄여 부르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 취득세, 그 다음에 교통안전 분담금, 금자가 돈이잖아요. 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금. 돈이니까 이게 이제 병의 복무 기간이 12년까지 출제됐고, 요 KBS 수신료가 10년이 출제됐는데,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 돈 내니까 재산권. 한국방송공사 KBS의 입장에서는 그 방송의 자유라는 언론의 자유 관련되는 두 기본권이 관련되고,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없죠. 양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이 그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이게 본질 사항이라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부정사례 두 번째가 똑같은 사안인데 대법원은 달리 봤죠. 요 같은 동의요건에 대해서 헌재는 본질상으로 판시하고 대법원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거면 견해가 나뉠 수가 없죠.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본 게 대법원인데, 헌재는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용권도 관계되고 이러니까 본질상으로 본 건데,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봐도 헌재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와 대법원이 결론이 다른 거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헌재 결정이고 어떤 게 대법원 판결인지 결론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끌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지방의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포섭이 안 돼요. 그 판단 기준은 좀 이따 볼 건데 판단 기준하고 이 포섭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독해로 문장 좀 이따 보면서 해석을 해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납세 의무에 관계되는 거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법의 노도 통보도 외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법의 노도 통보 잘 알죠? 그 전교조 사건은요. 박근혜 정권 때 법의 노도 통보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헌법 그 33조에 거기 이제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상권을 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기본권 관련된다는 거 이거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본질상 부정사례는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가는 거. 이 공군원에 출제됐는데, 그 왼쪽에 지방의 의원에 가는 거 17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됐고, 6번 판례도 17년 국가직 7급에 출제됐는데, 뭐 에어컨덕지가 저건 없었던 건데, 본질상 부정사례 이거 그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 이건 일반 국민하고 무관하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 구성원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본질상이 아니다.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건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비교할 게 아까 텔레비전 아까 왼쪽에 재산권 관련된 3번의 동그라미 4 납부 의무자 범위와 수신료 금액과 이것도 가분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거를 꽉 분리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징수의 이제 집행 절차에 관한 사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어때요?
인력이 딸리잖아요. 그것까지 징수하려면 전국에 걸쳐서. 이러니까 그 전국에 걸쳐서 그 조직이 있는 그 한전의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전이 전기료 부과할 때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률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근거 법률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6편의 공용부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 총론에서는 이제 일부만 다루게 될 거예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제법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경쟁 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뭐예요? 경쟁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이제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입찰을 경쟁 입찰로 할 거냐 마느냐,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절차에 가는 거예요. 이 경쟁 입찰을 전제로 해서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 경미하다는 거 딱 보이죠. 자, 이제 포석 과정을 봐야 되는데, 대법원도 일단 본질성설이 나오고 두 번째 판례가 그 요건 판단 기준에 관한 걸 먼저 논리적으로는 먼저 보는 게, 자,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자, 요게 이제 여기부터 핵심 나오죠.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 중요성, 애울건 아니에요. 규제 또는 침해 정도 방법 등을 그래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애울 게 아니죠. 왜냐면 학설에 아까 봤잖아요. 본질성설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 이제 판단 기준이 나오죠.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 자,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의무, 이거와 관련하면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이제 요게 이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 조정 필요성이 큰 경우. 이거는 조금 뭐 학문적인 뒷받침도 없고 그냥 기분에 취한 것 같은데, 공개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이게 뭐 다 이게 법률루가 적용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출제가 19년도 국가직 9급 또 19년도 국회 8급에 출제가 됐는데 이 문장을 음미할 필요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공개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거 갖고는 본질사항이라고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엉터리 판례인데 전원합의체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 13년, 11년까지 출제됐던 건데,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뒤에 또 반복될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될 때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 사항. 그래서 요게 옛날에는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만 이러다가 좀 전에 먼저 봤던 15년 판례에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 사이 조정 필요성, 요게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 요건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 통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권리무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 애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것도 09년까지 출제됐네요. 지방의 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건데, 이거는 17년 국가직 9급, 17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됐는데, 지방의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거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포섭이 안 되고 오히려 헌재 결정 좀 이따 보는데 헌재 결정에 의할 때는 포섭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 헌법재판소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맨 밑에서 보면 두 번째 판례 국회 입법권의 의미 있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이거는 학설하고 대법원하고 헌재가 똑같지. 근데 그 다음 줄 보면 대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다른 점이 나오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거. 요게 더 추가가 되죠. 논리적으로는 학설 대법원보다는 이 헌재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헌법 96조에 행정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있어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본질 사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대법원의 논거보다는 헌법재판소 논거,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거,
자,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 지방에 관한 거는 국가 조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 제도가 헌법상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그 조직 작용에 관한 중요한 거다라는 걸 헌재 결정의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이거는 독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17년 국가직 7급에 출제됐던 거고, 이건 납세에 관계되니까요. 뭐 저 납세 의무자 딱 보는 순간 뭐 끝났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법률. 이게 법률리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헌재 결정이에요.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여기 뭐 계약 상대방 선정의 방법을 법률에 직접 제한하고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다만 경쟁 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계약의 자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항하고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서 규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봤지만 경미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세부적 내용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에 관한 게 나오죠. 법률 원칙이 내포된 의회 유보 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 법률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에 관한 건데, 대법원이 슬그머니 최신 판례에서 헌재 결정 따랐구나.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다음 페이지 가면 세 번째 줄 보면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 그러니까 여기 슬그머니 어때요? 국가 공동체라는 거를 슬쩍 끼워넣었네. 그거 하나가 전원합의체인데, 그 다음에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게 음미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판례의 특징은 국가 공동체,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라는 아까 헌재와 유사하게 그게 추가된 거고, 그 다음은 8번 뭐 뻔한 거고, 그 다음 9번 법의 노조 이건데,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이다. 뭐 이렇게 논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에 관한 기본권 침해다라고 논거를 밝히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좀. 자, 헌법재판소도 본질성설인데, 그 대법원이 베낀 흔적이 나오죠. 첫 번째 판례에.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 이 문장이 대법원이 슬쩍 베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헌재가 판시한 거 바로 따라가자니 자존심 상하니까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잊을만 할 때 슬그머니 나 베낀 거 아니다, 연구한 거다,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원 저작권자는 헌재에 있는데 헌재도 저작권 주장 못합니다. 왜? 독일 헌재를 또 베낀 거기 때문에. 그 대부분 저작권자는 독일 헌법재판소예요.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이거는 위임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아까 얘기했던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 한국방송공사의 입장에는 방송의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가는 거는, 이건 17년 국가직구구, 17년 지방직구급에 출제된 건데, 이건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다.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요 행정장별 적용 여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볍게 보세요. 뒤에서 반복될 거니까 일단 빼놓지 말고 읽어두세요. 읽어두고 설명은 해당될 때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인데, 결론은 보충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이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건 13, 12, 11 뭐 그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첫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 세 가지 예우라 그랬죠. 이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정항 조례는 무효다. 결론은 똑같죠. 전원합 배치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은 행정입법의 2편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요거까지 하고 조례에 관한 거 다시 2편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어이 뭐야 이것도.